네, 유사님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또 뉴욕 시장에 관련된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네, 항상 길지 않은 짧은 네. 시간인데 요약해서 잘 핵심을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굿모닝 인포맥스 계속해서 경제 이야기,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제가 보니까 그 수능 어제 했는데 네네. 수능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마치 예. 경제 TV 같은 그런 게 있으면서 하나 있는데 이게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 문제, 경제 네, 경제 문제인데 네. 지금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정광훈 대표님이 있으니까 저는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네. 수능을 어제 마쳤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의 뭔가 고통을 함께 공감해 보고자 네. 저희가 문제 하나를 대표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각국의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화상 토론 장면이다. 밑줄 친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가계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나타난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두 분이 모두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증가를 유도해야 합니다. 네, 아울러 중앙은행은 통화량 증가를 위해 지급 준비율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번, 기업, 가계 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이다. 2번, 니은,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증가는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3번, 디귿, 통화량 증가는 경기 과열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요인이다. 4번, 리을, 지급 준비율 인하는 긴축 통화 정책의 수단에 해당한다. 5번, 디귿, 통화량 증가는 니은, 가계 처분 가능 소득 증가와 달리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가 5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옳은 것은 있는가요? 옳은 게 한 문제가? 개만 있는 건가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수능 문제를 이제 한번 기출을 풀어보자라는 의미, 수험생의 아픔을 한번 공감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요거 이벤트성으로 여러분 지금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 주시는 우리 경제에 관심 네. 많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 얘기 나누는 동안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신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쯤에 저희 5분께 환율에 대한 책이죠? 네. 네. 슈퍼달러, 슈퍼리치. 진짜 두껍습니다. 네, 거의 환율 요거 한 권 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5분께 요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정답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정답이 우리 정광우 대표님께서. 정광우 대표님이. 네, 그러면 정답은 정광우 네. 대표님에서 발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어렵네요. 말인지. 예, 어렵네요. 네, 아, 어렵네요. 우리 고등학생이 이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렵네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시장이 한 주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 아직 하루 남았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하고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그 CPI 서프라이즈 이후로 굉장히 좀 완화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밤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요즘에 그 연준 위원들의 말에 굉장히 또 다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과연 지금 CPI가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피봇이 언제쯤 될 수가 있을 것이냐. 근데 말들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센 멘트들도 종종 이제 그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간밤에는 매파 쪽에서 조금 강력한 멘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자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서 본인 그 지역 여는 홈페이지에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어젯밤에 그 가장 이슈가 됐었던 바로 그 자료이고요. 아마 기사로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지금 우리 지금 기준금리를 5에서 7%까지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미니멈이 5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여기 이제 굵은 점선 이 부분이 그 이제 제일 최소
점선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에 있는 작은 점선 요 부분이 최대치로 보았을 때이고 요것이 그러면은 어떤 논리적인 배경을 해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테일러 준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테일러 준칙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력이 굉장히 높았었죠, 정책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서 최근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다가 인플레가 다시 도래를 하고 나니까는 우리가 테일러 준칙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이걸 이제 그 화두로 가지고서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은 저게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 PPT 자료에 다 적어놨습니다. 일단 테일러 준칙에 기반해가지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요 부분에서 어떤 식의 가정을 넣었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블라드 총재만의 판단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이 명목 기준금리 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금리 더하기 목표 인플레, 그 다음에 가중치를 두는 게 있고요. 요거를 물가 상승률에서 목표 인플레 뺀 거에다가 곱합니다. 나머지 이제 뒤에 것들은 그 제로 금리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좀 제외를 하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아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최소하고 최대. 여기서는 관대한 경우하고 덜 관대한 경우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관대한 경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실질금리를 마이너스 0.5%로 잡아놨습니다. 목표 인플레는 2%고요. 그다음 가중치는 1.25. 물가 상승률은 달라스 연은에서 제시하는 트림드 민이라고 해서 실제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에 과도한 데이터들, 뭐 과도하게 높게 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은 제외를 하고서 이제 물가를 재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림드 민 해서 CPI는 아니고 PCE를 기준으로 했고 월별로 나오는 그 하나는 변동성이 크니까는 12개월을 평균해 가지고서 쓴 인플레이션. 그걸 넣게 되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9월 달 건데 4.74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93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한 5%의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덜 관대한 경우는 어떠냐라고 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플러스 0.5입니다. 목표 인플레는 똑같이 2%고요. 가중치가 1.25가 아니라 1.5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 물가 상승률 쓰는 기준이 트림드 민 PCE가 아니라 근원 PCE 물가지수 요거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최근에 나온 9월치가 5.1%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7.15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에서 7이다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매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워낙에나 연준이 되돌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요.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아까 전에 이제 그 최소로 봤었던 거에서 기준으로 삼은 물가 상승률 지표가 트림드 민 PC 인플레이션 12개월이거든요. 근데 요 데이터가 그러면 과거 12개월치 가지고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과거 12개월치가 보시면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CPI가 서프라이즈하게 낮게 나왔다라는 거는 10월 데이터가 낮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CPI는 10일 전으로 나오게 되는 데이터고 PCE는 월말, 이번엔 12월 1일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10월 달에 내려가는 물가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높아 보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려가기 시작을 할 때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릴 거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데이터에서 뭐 당장 빠르게는 안 내려가더라도 요게 있습니다. 22년도 1월 달 데이터를 보시면은 좀 튀는 숫자가 있습니다. 6.76% 상승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3개월 정도 더 추가로 지나가지고서 요 1월 달 숫자가 그럼 빠지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평균치가 좀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9월 달의 숫자인 4.26이 그대로 향후 4개월간 유지가 된다라고만 가정을 해도 앞서 여기 계산했었던 관대한 경우에 4.93% 이 테일러 준칙이 4.66%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월에는 우리가 4.66이야라고 해버리면 지금
최종 금리 수준 터미널 레이트를 무조건 5 이상은 올리겠다라고 최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 2월 딱 돼버리면은 근데 당신이 말한 테일러 준칙 기준으로 보면 최소는 그보다 낮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반론이 나와버리게 되는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 의도대로 매파적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요소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약간 자충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는 이제 덜 관대한 경우라고 해가지고서 근원 물가 지수를 PC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9월 달에 나온 그 연준에서 그때 당시에 FOMC 때 발표한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근원 물가 예상 본인들이 해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넣어보자라는 것이죠. 2022년도에는 4.5%, 23년에는 3.1%, 24년에는 2.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덜 관대한 경우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2년 말에는 많이 높습니다. 6.25%. 근데 23년도에는 4.15%가 되고요. 24년도에는 기준금리가 2.95%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치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9월 점도표를 어떻게 찍었느냐라고 보면 22년에 4.4, 23년에 4.6, 24년에 3.9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11월 FOMC에서 이보다 더 높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22년도는 매파성이 맞습니다. 6.25까지 올려야 되는데 4.4니까. 그런데 2023년도 4.6이라 그랬는데 덜 관대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4.15가 돼야 되고 24년도에는 3.9라고 찍었는데 1% 낮은 물가가 나온 이제 그 테일러 준칙 기준으로는 기준금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쓰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게 만약에 물가가 피크를 찍었다라고 진짜로 돼버리면은 계속해서 이제는 테일러 준칙을 가지고 오면 비둘기성의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일단은 무조건 매파성을 보이기 위해 저는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그렇게 적절했을까? 예,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가지고서 당신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론이 너무나 나오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봐서는 어제 증시가 거의 뭐 플러스에서 2%까지 마이너스 갈 정도로 내렸지만 뭐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네. 그렇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그 표상에도 그 트림드 PCE도 1월 달에 6.76이니까 내년 1월은 분명히 더 내려올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2월 온 2월을 하는 거니까 이게 툭 튀어나왔으니까 거기 대비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건데. 네, 네. 예, 그렇네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가 그렇네요. 7%라는 거에 어제 깜짝 놀랐다라고 네, 볼 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논리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좀 역공을 받을 당할 수 가능성이 있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매파성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짜증나서 한 거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진짜 이렇게 듣고 보니 엄청 있어 보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이런 어떤 데이터 말고 아까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시장 분위기를 보고 너무 과열인데 단기간에 그러면 좀 이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조금 더 세게 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워낙에나 인플레가 사실은 많이 높았었고 네. 내려오고 있어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음속에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좀 더 매파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야지 구조적인 인플레가 안 온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가 탄탄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논리 싸움이거든요. 네. 공격 당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면 조금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금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약간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라는 생각이 속마음은 듭니다. 알겠는데 사실은 뭐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내가 매파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를 내고 나는 데이터에 이런 논리로. 이런 네. 논리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좀 뭔가 약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어주시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
저는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을까? 네. 왜냐하면 최근에 연준 보시면은 뭐 월러 이사라든지 아니면 간밤에 블라드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그 콜린스라든지 아니면은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는 비리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혹시나 연준 내부에서 인플레가 한번 좀 낮게 나오니까 그동안 너무 인플레가 높아서 숨죽이고 있던 비둘기파들이 다시 좀 기지개를 펴면서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불과 이제 한 2주 정도 전만 해도요. 지금 보시는 요 데이터가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나온 자료인데 과거하고 지금 연준이 쓰는 정책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제로 금리를 쓰고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쓰고 그리고 QE나 QT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하면은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린 게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QT하는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면 이 연두색 선에 우리가 알고 보면 기준금리 과거 이제 그냥 단순히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만 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우린 기준금리 엄청 올린 것이다. 라는 자료를 쓴 게 있습니다. 네. 요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때는 기준금리 이때 3% 정도까지 올렸을 때에 5.25 정도까지로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금리는 더 올렸죠. 그리고 QT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 지금 한 7에서 9%까지 금리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는 네. 인플레보다도 더 높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실질 금리로 따지면 이제는 우리가 인플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왔다 이미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비둘기적인 자료를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비둘기 쪽에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다면 매 쪽에서는 우리가 아직 한참 남았어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테일러 준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좀 내전의 느낌이 왜 또 났었냐 하면 간밤에 나온 그 블라드의 자료 중에서 재미난 것이 본인들이 이렇게나 역대급으로 긴축을 해 나가고 있지만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 금융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일 많이 연은에서 발표되는 자료 중에서 시장이 사용하는 거는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를 하는 금융 환경 지수거든요. 근데 이거의 타이트함은 거의 과거에 뭔가 위기가 발생할 때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CPI가 낮게 나오면서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한데 이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수준만큼 최근에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 연은인데도 여기에서 발표하는 거는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있다. 근데 이쪽에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다. 근데 굳이 저 자료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말하면 서로 이렇게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상당한 싸움이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이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요 자료로 이제 표현드리고 싶은데 뭐 11월에는 점도표가 안 나오니까 저희가 9월 가지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9월 달에 찍었던 점도표를 보게 되면 올해 내로 125bp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위원이 10명이었고요. 100bp까지만 올려도 된다는 위원이 9명이었습니다. 총 1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10대 9로 극명하게 매와 비둘기가 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비둘기들이 그동안은 말을 참아오고 있다가 조금 CPI가 낮게 나오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 이후에 계속해서 멘트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 파월 의장은 이 125에 찍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 9대 9에서 파월 의장의 의중에 굉장히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여서 결국에는 제가 길게 얘기를 드렸지만 돌고 돌아서 파월 의장이 이제 멘트를 하게 된 날이 뭐 언론 인터뷰나 이게 있겠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럴 때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이야기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10명, 9명 우리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거의 지금 10명이 누가 9명인지. 네. 그런데 거의 나올 조금 것 변할 같습니다. 수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동안 네네네.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느냐도 파월 의장의 의도만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금융 스트레스라는 거는 주로 유동성에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변할 때 은행들이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맨날 해보는데 그거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시장은 그러니까 좀 그 점도표 다시 얘기하면 다시 생각을 돌려보면 저번에 얘기한 거는 연말에 우리가 그냥 상한 위에 걸로 위에 밴드니까 좀 쉽게 하면은 금년 말에 4.5 내년 말에 4.75 그리고 모르겠지만 중간에는 내년 언젠가는 5.0 이렇게 맞춰 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 이거보다 더 할 거야. 나 그 얘기 잘못했어.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저번 금요일 날 CPI가 나오면서 시장은 연준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거나 말거나 쭉 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이나 유로 퓨처스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5.0보다 아래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장은 확실히 5.0보다 아래에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뭐 5.25를 계속 주장을 하니까 네네. 이게 헷갈리는 대목이네요. 네. 네, 그래서 실은 뭐 위원들의 말이 지금은 FOMC가 끝나고 뭐 그 네. 이제 침묵 기간도 지나고 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달에도 과연 CPI가 좀 낮게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고용 쪽에서 좀 열기가 좀 누그러들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뭐 또 큰 부분 차지하는 렌트비 쪽에서 좀 하락이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결국은 그에 따라 가지고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그 두 파가 지금 굉장히 좀 대립한다고 할까? 의견이 좀 네네. 다른 게 있고 또 시장 데이터 자체도 지금 좀 헷갈리는 대목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조그만한 데이터의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네요. 지금 네, 굉장히, 네. 예, 네. 네, 경계에 맞습니다. 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제 7% 얘기에 시장이 움직였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꼼꼼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네, 도움이 좋습니다.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수능 문제, 기출 그렇습니다. 수능 네. 문제, 경제 문제. 네, 답을 좀 알려주실까요? 정답 몇 번입니까?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2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니은은 청수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예, 이분이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2번. 네, 아니, 답은 많이들 대부분 맞춰주셨습니다. 대부분 2번으로 틀린 답도 있습니까? 대세로. 네. 자, 저희가 선착순 5분 그리고 추첨 통해서 5분 스태프분들께서 선정을 해주셔서요. 중용78님, 알카포네님, 한류님, 슈저기님, 홈레보라토리님, 그리고 아눈나키님, 태양달님, 라라라님, 김보현님, 강철사바님까지 저희가 10분께 요 책 슈퍼달러, 슈퍼리치 보내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진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들 맞추셨지만 문제 너무 어렵다라고도 네, 네, 네. 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네. 경제방송 수준을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소한 우리 정광훈 대표님 수준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주소 보내주시면요.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광훈 대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